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의 힘이 있죠. 사실은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생겼거나 큰일이 닥쳤을 때 또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판단하고 판단만큼 책임지고 살아가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아주 작은 의사결정들. 사실 우리의 매일매일은 크고 작은 의사결정, 판단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참 우리가 이 생각의 힘 중에서 여러 가지 생각의 힘이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얘기해 보고 싶고 제가 또 요즘에 생각해 보고 싶은 생각의 힘이 바로 내관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관력이라고 하는 것은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을 얘기를 하거든요. 왜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한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랬다고 그러죠. 이렇게 맥을 짚을 때 어떻게 짚나요? 이렇게 진맥을 하면서 몸을 들여다보는 거죠. 간이 상했는지 폐가 상했는지 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오는 거다. 위 때문에 얼굴에 문제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걸 통합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힘, 아주 작은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내관력이라고 하거든요. 이 내관력은 어떻게 길러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판단할 때 급히 판단하는 것도 있지만 깊게 생각해서 그 문제를 들여다보고 본질까지 내려가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내관력에서 그 내관력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이 저는 한 가지를 깊게 공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를, 한국사를 깊게 들여다보건, 나는 수학을 깊게 들여다보건, 어떤 사람은 기타를 치면서 기타를 깊게 들여다보건, 악기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림을 보건, 누구나 여러분 이 내관력은 IQ나 공부하는 실력, 점수와 관계없이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를 갖고 훈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걸 하나 가지시면 참 품격 있는 생각에 깊이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즘에 이제 얼마 전부터 물리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내관력을 키우기에 너무나 좋은 학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시험 보는 거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친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100점 맞을 만한 공부만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관력이 안 생기잖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시험과 관계없이 꾸준히 그냥 내 생활처럼 내 삶처럼 공부를 한다면 우리의 내관력이 커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내관력이 커질 수 있는 어떤 취미를 깊게 들어가건 공부를 깊게 들어가건 무엇인가 내가 깊이 내 생각과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부 하나, 그런 취미 하나 한번 택해 보시면 어떨까요? 있잖아요. 혼자 드라이브를 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가끔씩 강의를 가게 되면 혼자 운전하고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시골길을 혼자 갈 때가 있어요. 굉장히 인적이 드문 시골길은요, 차가 거의 없어요. 2차선 도로에 그런 산길을 저 혼자 운전하고 이렇게 갈 때가 있거든요. 가면은 이 나무가 이렇게 차창 밖으로 하나씩 지나가잖아요. 내 속도를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빨리 가는 건지 느리게 가는 건지 사실은 그 미세한 속도를 알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 혼자 가기 때문이죠. 참 즐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밖에 경치도 보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가다가 보면 그냥 내가 이렇게 좋은 길을 내가 가고 있구나, 내가 얼만큼 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큰 도로로 딱 차가 나오게 되면 차들이 많잖아요. 그때 비로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60km로 가고 있네. 80km로 가고 있네. 저 사람은 엄청나게 빨리 가네. 옆에 차들이 휙휙 지나갈 때 정말 그 속도감을 느낄 수 있죠. 내가 느리구나. 느리게 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죠. 이게 바로 비교입니다. 비교. 가끔은 여러분 아무 차도 없는 곳에 내가 혼자 나만의 길을 나 혼자 드라이브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사는 걸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이 많고 경쟁자도 많고 내 친구들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들도 많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시선을 남한테 뺏기고 살다 보면은요, 결국 내 속도는 잊어버려요. 내가 적정 속도가 얼만큼인지는 다 잊어버리고 남보다 빨리 가기 위해서 혹은 남을 따라잡기 위해서 남이 날 추월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다는 습관이 곧 운전 습관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남보다 그 비교 운전만 하게 되죠. 결국 내 속도를 잃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중간 정산을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왔나? 나는 얼만큼 잘하고 있나를 따질 때 남보다 잘하고 있나가 아니고 혼자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 어제보다는 이만큼 왔구나. 작년보다 나는 훨씬 더 좋아졌어. 5년 전에 비하면 나는 비할 바가 아니야. 훨씬 더 성실해지고 훨씬 더 나에게 집중해서 성장했어 라는 느낌 있잖아요. 이것만으로 살아도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사는 게 맞아요. 저는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거든요. 그 이유는 우리가 비교 시점에서 30대, 40대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굉장히 많이 변화하거든요. 누군가 나보다 앞서간 듯 했지만 그도 차를 세우고 차를 수리하는 날이 있습니다. 한 번도 수리 없이 차가 가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내 차가 조금 더 일찍 고장이 나서 일찍 수리한다면 남이 훨씬 앞서간 것처럼 보일 뿐이죠. 길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 90년을 산다. 짧아도 80년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1년 전보다 혹은 5년 전보다 나아진 나를 데리고 그렇게 내 길을 가는 것,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굳이 비교해야 된다면 나의 과거와 비교해야지 옆 사람의 현재와 비교할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 그도 과거, 현재, 미래를 나처럼 힘겨움을 겪으면서 때로는 또 싱싱 달리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렇게 달려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싶을 땐요, 혼자 산길을 이렇게 드라이브한다 생각하고 눈을 감고 내 차만 보세요. 내 속도만 보세요. 훨씬 더 마음이 잔잔하게 가라앉으면서 나를 지켜봐주고 나를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있잖아요. 제 동생은, 제 바로 밑에 있는 동생은 전업주부예요. 결혼하고 한 번도 일을 해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런지 항상 저한테 물어봐요. 언니, 나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문득문득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너 요리해봐라. 너 요리 잘하잖아. 언니, 우리 식구나 먹지 누가 내 요리를 먹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묻지나 말지. 또 한 몇 년 지나면 또 물어봐요. 언니, 나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얘 너 옷 잘 만들잖아. 옷 한번 만들어봐라. 하면 양재 솜씨 좋으니까 양재 교실을 열어도 되겠는데, 또 내 동생 말하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그런 걸 배워, 언니. 이 정도 솜씨 갖고. 묻지를 말지.
또 몇 년 있다 또 그래요. 나 언니 회사에서라도 일하면 안 될까?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딱 드는 생각은요. 아무리 동생이라지만 저렇게 자신감이 없는 애가 과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때로 내 자신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축소하면서 살 때가 있어요. 아끼는 거죠, 사실은. 제 동생은 전업주부로 살면서 돈도 아끼고 옷 입는 것도 아끼고 먹는 것도 아끼고 막 다 아껴 살았죠. 그렇게 아끼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자신감마저도 자신의 능력, 재능마저도 아껴버린 거죠. 여러분 너무 아끼지 마세요. 자꾸 아끼다 보면 쓸 게 없어지거든요. 특히 자신감은 절대 아끼면 안 돼요. 아끼는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쓸 게 없어지고요. 쓰는 연습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쓸 게 많아지는 법이거든요. 너무 아끼지 말고 재능, 자신감 기회 될 때마다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요즘에 토큰쇼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 정말 다양한 연령층이 오거든요. 그 중에서 너무 재밌는 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엄마 손을 잡고 오는 거예요. 몇 가지 제가 만난 아이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초등학교 4학년 저희 막내랑 동갑인 남자아이가 이 토큰쇼가 끝난 다음에 저한테 오더니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깨닫게 됐어요. 처음으로요. 정말 눈물이 울컥 나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에는 공부하는 게 힘들 때마다 제 강의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기가 막혀서 내 말이 뭔지 알아듣니? 안 어려웠니?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자기한테 맞는 말만 골라서 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뭐가 그렇게 너한테 의미가 있었냐? 그러니까 운명의 추래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운명의 추 제가 이런 설명했거든요. 모든 운명의 추는 살아있는 내내 왔다 갔다 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그래서 너무 요즘에 힘들다고 그렇게 좌절하지 마라. 어차피 추는 다시 오른쪽으로 행운 쪽으로 옮겨가게 돼 있다. 또 행운 쪽에 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마라. 또 불행 쪽으로 어차피 옮겨가게 돼 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렵게 시험 공부를 하고 나면 좋은 세월이 오겠구나. 참 아이가 그걸 이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얼마 전에는 아이가 자기가 만들었다면서 저 매일 강의하니까 목 아플 때 먹으라고 이렇게 생강차를 엄마랑 같이 만들어 왔어요. 그 겉에다가 선생님 저는 제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참 애들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우리 시대와는 달리 요즘 아이들이 15살 이전에 굉장히 고통받는 어린 시절을 보내요. 공부 끊임없이 엄마가 푸시하잖아요. 거의 중소기업 사장 스케줄이죠. 7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학교 갔다 오면은 뭐 학원 2개 갔다 오면은 뭐 거의 밤 8시, 9시 밥 먹고 숙제하면 11시 그런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결국 무엇인가 이루어내야 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느낌. 그래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물리적으로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 슬퍼지더라고요.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우리처럼 이렇게 힘겹게 사는 그냥 아둥바둥 생계를 위해서 사는 40, 50대가 아닌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들이 내가 소중하다라는 거를 절실히 느꼈다는 건
정말 소중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다들 어머니시죠. 또 아버지시고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푹 빠져서 난 정말 가만히 있어도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야 라는 사실을 꼭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 아이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시간을 꼭 느낄 수 있도록,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른으로서 그런 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는 걸 참 좋아하죠. 어떤 사람들은 계획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항상 뭐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다 적어놓고 그 하나하나씩 달성해 나가고 그런 재미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재미라기보다는 하나의 성품인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낱낱이 계획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할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우리 직원 중에서 그런 직원이 있단 말이에요. 정말 계획 세우는데 선수예요. 뭐 1년 계획, 2년 계획을 거의 뭐 엑셀 파일에다가 다 정리를 할 정도로 그렇게 낱낱이 계획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그 계획할 거리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내년에 뭐 하고 살면 좋을지, 2년 후에는 내가 어떤 강사가 될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년에 무슨 공부를 해야 될지를 너무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대표님은 어떤 내년 후년 계획을 가지고 있냐.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요, 그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랑 달라요. 꼭 추진해야 될 무엇, 그리고 내년에 몇 월 달에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걸 하는 게 없고, 제가 생각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거죠. 오늘과 가까운 미래가 뭐죠? 내일, 모레, 글피, 뭐 다음 주, 다음 달 이런 건 굉장히 오늘과 가까운 미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오늘과 가까운 미래에 대해서 훨씬 더 소중하다는 걸 느껴요. 오늘과 먼 미래 있잖아요. 5년 후, 10년 후는 오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랜덤적 상황이 짙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작위라고요. 뭐가 올지 모른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늘과 가까운 미래는 뭐가 올지 대충 예측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오늘과 되게 먼 미래보다는 오늘과 가까운 미래를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집중을 한다 그 말이죠.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번 한 달 동안 내가 뭘로 바쁘게 살까? 다음 달까지 내가 뭘 하면 재밌고 바쁘고 즐겁게 공부하면서 살 수 있나? 그런 거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과 가까운 미래를 채우다 보면 그 오늘과 가까운 미래가 오늘과 먼 미래에 맞닿아 있거나 같이 연결돼서 가는 거죠. 가끔 보면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계획 때문에 오늘 근처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어요. 너무 장기 계획 같은 거 세우고 그리고 계획이 없어서 인생이 안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사실은 오늘이 없어서 오늘이라는 토대가 없어서 내일이 딛고 설 땅이 없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이제 연말 다가오잖아요. 더 사랑합시다. 오늘과 가까운 오늘 주변을 더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있잖아요. 참 살다가 보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인생에 되게 중요한 몇 가지 결정들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또 새로운 직장을 갖고 최초로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첫 직장, 결혼, 그리고 출산.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사실은 우리는
가장 인생의 미숙한 때 그때 다 결정을 하게 되죠. 15살 사춘기를 지나고 이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책임지기 시작한 지 그것도 아마 다 책임을 못 지는 상태일 거예요. 1, 2년도 안 돼서 우리는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사실 결혼이 나한테 꼭 필요하고 해야 되는지 물어볼 틈도 없죠. 이유는 주위에서 다 하니까요. 아이와 나와의 관계는 과연 무엇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결정이에요. 한 생명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라는 건.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거의 본능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물어본다고 해서 뭐 답이 정확해지는 것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20대에서 30대 초반에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에 떨어요. 초기 상태에는 대부분 다 이런 결정이, 이런 중요한 결정이 옳은 결정이나 아니다 판단할 수도 없고, 또 주위를 돌아다 보면 늦게 결혼할걸, 아이를 낳지 말걸, 혹은 더 늦게 아이를 낳을걸,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일단 다 사건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결정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초기 세팅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첫 발을 디디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수정하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가난하게 시작했다고 끝까지 가난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 결혼의 시작이 어설프게 시작했다고 끝까지 인생이 어설퍼지지도 않고요. 또 어렸을 때 사고친 아이가 나이 들어서도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람이 살아낸다는 것은 매일매일 기특한 날을 만나는 과정이고, 그 기특한 날을 만나는 과정은 끊임없이 내가 최초에 세팅해놓은 그 선택들을 더 나은 상태로 매일매일 수정해 나가려는 노력에서 무엇인가 우리 인생은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자, 지금 혹시 처음에 내가 잘못 선택해서, 처음에 잘못 생각해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선택을 후회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의 힘을 더 가해야 되는 뜻이라는 거죠. 있잖아요. 어딜 가나 강의 소재로 가장 많이 얘기해달라고 하는 게 바로 소통입니다. 우리 조직은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집안은 소통이 안 돼요. 얘기하거든요. 가장 좋은 소통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3명이고 한 10여 년 동안 직원 20명과 함께 벅적벅적하게 살아왔거든요. 집안의 엄마니까 리더고요. 또 회사의 사장이니까 리더잖아요. 소통에 대해서 가장 고민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아랫사람이 아니고 윗사람이죠. 저도 꽤 오랫동안 실수도 하고 시행착오를 겪었거든요. 근데 가장 좋은 소통은 제가 해본 바로는 그렇더라고요. 알아주는 거예요. 너 고생하는 거 안다. 당신 힘든 거 알아. 라고 등을 두드려주면 사람이 괜히 울컥해요. 알아준다는 것만으로. 자, 집에서 이렇게 살림을 하고 힘들게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야, 당신이 집에서 하는 일이 뭐냐? 억울하죠. 사람들은 억울하면 소통을 끊습니다. 소통을 끊는 게 아니라 소통의 터널이 아예 막혀버리는 거죠. 고생하고 들어온 남편한테 무슨 그 회사 나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 남들 다 하는 건데. 정말 억울하죠. 늦게까지 공부하고 온 아이한테 남들 안 하는 공부하니 너? 다 힘들어 지금. 안 힘든 사람 어딨니? 죽으라고 해.
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보 애들 기르냐고 힘들지. 아유 참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안다. 등 한번 들어주면 뭔지 모르지만 알아주면 사람은 더 알아달라는 어떤 이야기보다는 이 사람이 아는구나. 더 창의적으로 자기 일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더 신나서 집안일을 하는 거죠. 또 아내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보 당신 회사에서 너무너무 고생이지. 50 넘으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워. 내가 당신 고생하는 거 알아. 얘기해주면 없던 힘이 막 솟아나는 거죠. 아이들한테도 야 공부하는 거 힘들지. 엄마가 알아. 힘든 거 알아. 그러면 애들은 더 밤을 새워서 공부하려고 할 거예요. 우리는 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까봐 그렇게 큰 소리를 내고 길게 이야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알아준다고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나와 한 통로 속에서 일하는구나. 이 사람과 나는 터널이 연결돼 있구나 라는 느낌만으로도 우리는 안정감을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뛸 수 있는 거죠. 저도 실수 많이 했었어요. 직원들 고생하는 거 알아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삐지고 나중엔 삐지다 못해 섭섭해서 대화의 창을 닫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의 창을 닫아버린 직원에게조차 미안해. 내가 고생하는 거 내가 몰랐었어. 미안해. 이제 알아 라고 얘기해 주니까 눈물을 쏟으면서 다시 마음을 잡더라고요. 우리는 사실은 다 외로워서 소통하려고 그럽니다. 힘들어서 소통하려고 그러고요. 누군가 우리와 소통하려고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달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 알아 고생하는 거. 아주 쉬워요. 한번 해보세요. 알아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소통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딸이 막내가 이제 11살이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너무 공부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공부하기 싫을 만도 하죠. 벌써 1학년 때부터 4학년까지 4년을 공부했는데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가끔씩 여러분들도 저한테 이제 물어오실 때가 있거든요. 이제 원장님은 뭐 하기 싫을 때 없냐 물어보는데 제가 왜 하기 싫은 날이 없겠어요. 얼마나 하기 싫어하는데요. 또 내 성품 자체가 되게 실증을 잘 내요. 그래서 금방 하기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하기 싫을 땐 어떻게 하냐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전 하기 싫으면 너무 하기 싫으면 잠깐 쉬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나에게 다짐을 오랫동안 해온 게 뭐냐면 하기 싫을 때 잠깐 쉬긴 하는데 하기 싫다는 이유가 그 일을 포기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요즘에 이제 물리학, 수학 공부하고 있잖아요. 내가 처음에 하고 싶어서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하기 싫어진단 말이에요. 되게 귀찮을 때도 많고 하기 싫을 때 많거든요. 그럴 땐 좀 쉬어요. 근데 하기 싫은 것과 그것을 포기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로 항상 머릿속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할 지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싫을 때는 잠시 동안 좀 이렇게 쉬어가면서 그것을 오랫동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죠. 꾸준히 하지 않고 그렇게 들락날락거려서 되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요. 기계가 아닌 이상 한 가지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 없어요. 되게 드뭅니다. 들락날락거리는 것도 10년, 20년 오래되면 그 나름의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게 돼 있다. 그래서 무엇인가 질서는 결국 결과를 본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기 싫으면 포기할 지경으로 이르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잘 쉬어도 가면서 조절해가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있잖아요.
김장들 다 하셨어요? 아마 지금쯤이면 김장이 다 끝날 때죠. 보통 12월까지는 안 가잖아요. 저희도 요번에 김장을 했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가 하셨죠. 사실 김장하고 나면 엄마들이 다 아파요. 그죠? 아우, 내 김장은 뭐하라 해갖고 아유 허리 아파 죽겠다. 병원비가 더 나와. 그러면서도 김장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들이 그러죠. 뭐 하려고 엄마 김장을 해. 하지 말라니까. 야 그럼 안 하면 뭘로 먹어? 사다 먹지. 예. 그 사다 먹냐 더럽게 직접 담가 먹어야 깨끗하게 먹지. 늘 이러고 싸우죠. 딸과 엄마가. 저희 엄마는 요번에 김장을 할 수 없었어요. 작년부터 너무 아파서 김장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진짜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김장 담궈줄 사람 많으니까 하지 말라고. 내가 어디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서 누가 많이 담궈준다는데 갖다 주겠다.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아빠 하는 말이 뭐라냐 이러세요. 예, 우리는 평생에 남의 집 김치를 얻어먹고 산 적이 없어. 그까짓 게 뭐가 힘드냐. 한 몇십 포기 하면 되는데. 네 엄마가 입으로 담고 내가 손으로 담고 그러면 다 되는겨.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잠깐 내려와서 속이나 넣어갖고 가져가. 아빠마저도 엄마랑 똑같아지네요. 참 왜 엄마들이 죽을 때까지 죽어도 포기하지 못하는 모성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참기름은 꼭 엄마가 짜서 줘야 되고 밥은 꼭 엄마가 해줘야 되고 김장은 꼭 엄마가 해서 줘야 되고. 가만히 보면 이 모성이라는 거는 절대 놓칠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고집스러운 무엇인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그게 김장이에요. 절대로 남한테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아픈데 기어이 아버지를 시켜서 김장을 담궈 보내요. 그 보면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아, 나는 내가 그렇게 고집스럽게 포기할 수 없는 모성은 뭘까? 힘들어서 다 포기해버린 건 아닐까? 밥하는 것도 김장하는 것도. 그래서 무엇 하나는 쥐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자식들의 마음이 늘 짠해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고 부모 앞에서 한없이 어린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보는 중이에요.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고집스러운 나의 모성은 과연 무엇일까? 있잖아요. 얼마 전에 강의를 갔을 때 한 분이 저한테 그런 걸 물어봤었어요. 원장님은 선택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사실 선택에 어떤 내가 기준을 갖고 선택을 할까에 대해서 오랫동안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그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요즘에 내린 가장 중요한 선택은 강연을 공연으로 바꿔서 하는 토큰쇼를 기획한 것이었거든요. 사실 다들 말렸어요. 꼭 해야겠느냐 우리 직원들이. 왜냐하면 돈도 많이 들고 실패 가능성도 있었고 물론 아주 성공을 했습니다만 그 선택을 할 때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뭐였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이성적인 계산하에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제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사실은 너무나 하고 싶다라는 욕망, 그리고 꼭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느낌? 우리 직원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는 그럼 52에 해야겠니? 나 51야. 지금 해야겠다. 1살이라도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들 있잖아요. 뭐 결혼을 한다든지 아이를 낳는다든지 무엇인가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것이 정말 아주 이성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성품, 그 다음에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하고 싶다는 욕망, 그 절실함, 또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 그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어떤 선택은 대부분 다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이것이 합쳐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선택은 그렇게 거의 본능에 가까운 선택을 하고 나서 선택한 후에 모든 고난을 처리하고 일이 되게 만드는 건 굉장히 하루하루 고생스러운 이성이 작동을 하는 거죠. 되게 만들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마케팅을 하고 좀 더 고민을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수정을 해나가고 되게 만들어 나가는 건 굉장히 이성적인 그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에 본능적 하고 싶다라는 욕망의 것과 그 다음에 내 욕망의 것을 스스로 매일매일 수정해 나가는 이성의 힘, 이 두 가지가 합쳐서 선택은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날 답을 드렸네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문득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난날 강사가 되고 싶었던 것, 그 다음에 되고 싶어서 그 선택한 후에 나의 그 20년간의 매우 이성적이었던 어떤 노력들, 집이 너무 사고 싶어서 샀는데 대출금을 갚느냐고 허덕거렸던 그 매일매일의 수정하는 힘들 보니까 선택은 정말 본능과 이성이 합쳐진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제 스스로 아 그렇구나 그랬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을 하시나요? 한번 선택이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무엇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